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선용계획법에 있어서 우리 지난번에 심플렉스라는 간편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간편법은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는데 미국의 수리 경제학자 단치니에 의하여 간편법을 어떻게 우리가 써서 만들어 가느냐, 그래서 기저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각각 요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였는데 그걸 갖다 굳이 우리가 얘들은 풀지 않아도 흐름을 알고 심플렉스란 말의 뜻이 뭔가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현재 산출 가능해로부터 최적해를 옮겨가는 과정을 갖다 그린다. 그래서 우리가 쭉 수식이 있다면 등식 가운데서 얘들냐 변수만, 바로 예를 들어서 x의 변수 얼마, x2의 변수 얼마 이렇게 돼 있을 때 숫자만 우리가 얘들냐 그럼 나눠놓고 그걸 가지고 얘들냐 작동을 갖다가 가능하면 가장 큰 수를 1로 만드는 기법, 그 중에 가장 큰 수를 1로 만드는 기법으로 우리가 얘들냐 그럼 진행한다.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관계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여유 변수는 뭐가 되죠? 더해지는 변수를 여유 변수라고 한다. 바로 예를 들어서 더해져야만 되는 변수, 그 다음 우리가 삐줘야 되는 변수를 갖다 우리는 뭐라 하죠? 그렇죠, 잉여 변수라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 그 정도는 이해를 하시며 진행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특수 상황에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각각 그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복수해라고 있습니다. 복수해. 일반적으로 복수해다 이럴 때는 그래프가 어떤 이야기를 갖다 복수해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어떤 도형이 있다 이겁니다. 도형이 있다. 이 도형과 그 다음에 직선이 만나는 식, 여기 우리가 직선이 있다 이거예요. 직선. 이 직선의 식이 만약 예를 들어서 만나는 교점이 엄청 많다 이거죠. 이와 같이 만약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다 주어졌을 때 도형과 직선의 식이 만나는 교차점의 답을 갖다 구하라고 하면 이 영역은 전부 다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바로 해가 될 수 있는 영역이다. 왜? 교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둘 이상 해를 갖다 복수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선용에서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도형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뭐가 되느냐, 답을 구하라고 할 때 여기 이 영역이 전부 다 뭐가 되느냐, 답이 될 수 있다. 답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답이 하나가 아니라 답이 여러 개가 중첩이 될 때를 갖다 우리는 복수해라고 불러준다. 그러는데 먼저 복수해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도형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변수를 갖다 주어졌다 그럴 때 변수가 뭐가 되느냐, 여기에서 직선이 이렇게 교체되는 점도 있고, 다음 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교체되는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왜 되느냐 그러면 봤을 때 또 어떠냐 그러면 교체가 되지 않는 이런 부위도 있다 이거죠. 있고 또 있는데, 문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변수 하나가 이와 같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이 도형과 만나는 점을 갖다가 전혀 가지지 않는 이 선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전혀 접할 수가 없죠. 이거는 전혀 어디에 드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직선이나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직선이나 다 도형과는 뭐가 되느냐, 근접점을 취하고 있지만 여기는 뭐가 되느냐, 요 직선에 대해서는 근접점이 전혀 없다. 문제를 푸는데 전혀 이해되느냐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는 걸 여분이 변수라고 불러주더라 하는 말을 알아둡니다. 여분이라는 말은 문제를 푸는데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의미가 없다. 의미를 주지 않는다. 의미가 없으면 뭐라 그러죠? 그렇죠. 여기 우리가 도형과 직선이 문제에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도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냐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있고, 또 여기에 직선이 있지만 이 직선, 제가 지금 끈 이 직선은 도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뭐가 되냐, 여유를 가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이런 변수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심플렉스에서는 바로 여러분 중요한 특수에서 여분의 제약 조건이다. 전혀 의미가 없는 제약 조건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 번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한체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한체적. 이 무한체적은 뭐가 되느냐, 답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경계가 형성되지 않는 무한한 경우, 경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경계 형성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무한하다. 무한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답이 있는 거. 무한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무한할 경우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 여기는 바로 무한최적해라고 우리가 말하더라. 무한최적해라는 말은 일반 여기처럼 우리가 봤을 때 복수해와 달리, 복수는 여러 개가 답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는 경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 무한하게 답이 다 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그림을 갖다가 여러분 책과 같이 책하고 한번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책에 있는 이야기를 갖다 PPT 하면 좋은데 PPT 만들기가 또 번거로워서 그냥 여러분에게 도표를 그리며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거다. 이에 대해서 도표를 우리가 한번 그리며 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있는 우리 책을 갖다 이렇게 본다면 책 속에서 뭐가 되느냐, 이런 어떤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직사각형이 있다. 그리고 여기 뭐가 되느냐, 경계선을 갖다 두는 직선. 그다음에 또 여기에 어떠냐 그러면 직선. 또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직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개의 직선 세 개가 만날 때는 바로 이 공간 다 되며 여기도 어디에 되느냐 공간이 되는 경계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죠. 경계가 여러 개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한할 경우를 갖다 우리는 무한최적해라고 불러준다. 이 답이 될 수 있는 영역은 이 안쪽에 이하는 영역과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경계를 두는 영역, 경계를 두는, 그리고 경계가 명백하지가 않다. 경계 형성이 안 되고 답이 될 수 있는 무한한 경우를 갖다 무한최적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면 되겠죠. 다음 마지막 실행불가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행불가능. 실행불가능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만약 우리가 직선의 LP에서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어떠냐 그러면 두 개의 직선 방정식이 만나야만 답이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X축과 Y축이 만날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 만난 점을 뭐라고 얘기하죠? 해라고 말을 하죠. 해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자체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럼 우리 책을 갖다 보시면 알지만 여기 직선이 있어, 또 하나의 직선이 있어. 근데 이 두 가지가 뭐가 되느냐, 수평 상황을 이룬다. 만나지 않는다 이거지. 수평 상황을 이루더라.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만날 수 없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실행불가능. 어떨 때? 거의 대다수가 두 개의 직선 방정식이 교차하지 않은 우리가 뭐의 상황을 갖다 얘기할 때 일어나죠? 수평 상황. 수평이 되게 되면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지. 만날 일이 없지. 만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그러냐, 실행불가능 영역이라는 말을 갖다 쓰더라. 실행불가능이라고 쓰더라 하는 네 가지 LP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답.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표를 갖다가 그래프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 무한히 만나는 점을 가진다 하는 첫 번째 복수해가 되죠. 그 다음에 여부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변수. 다른 변수는 다 문제를 푸는데 영향을 주지만 영향을 주지 않는 분수를 제약 조건이 바로 없는 여분의 변수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럼 무한최적은 뭐가 되냐, 경계가 형성되지 않고 여러 군데서 답이 형성될 수 있는 곳, 이럴 때는 무한최적해라고 얘기하더라. 그리고 직선 두 개가 수평을 갖다 이루면서 만나지 않을 때, 즉 한마디로 말하여 기울기가 같다. 그러면 영문이 가도 만날 일이 없지. 이럴 때를 갖다 실행불가능이라고 얘기하며 그림으로 볼 때는 수평 상태를 유지하는 걸 갖다 우리는 바로 실행불가능이다 하는 말을 우리 LP에서 소위 선행계획법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강의를 또 듣다 보면 뭐 저런 것까지 경영학에서가 뭐 하느냐, 천만의 말씀. 경영은 앞으로 문제, 어떤 영역의 문제든 경영학을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영상에서는 앞으로 가능성 조금이라도 있다면 해놓자 이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죠? 어떤 시험을 보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무기의 과목이 경영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영역도 꼼꼼히 한 번쯤 들어두면 안 들은 것보다는 100배 낫다 하는 여유를 좀 가지며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수의 4가지, 복수의 2가지 이상, 여분의 제약 조건은 아예 영향을 의미가 없는 것, 무한최적에게는 경계가 형성되지 않으며 무한할 경우, 그리고 실행불가능은 두 개의 직선이 어디되냐, 수평을 가고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영원히 만나지 않는 상황을 실행불가능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로 4가지 LPC는 바로 선행계획에서 우리가 그래프로 이해를 해야 될 문제는 이 이야기로 정리를 하자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선행계획의 상대 문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선행계획에서 상대 문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원본 문제와 상대 문제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경우를 갖다 얘기합니다. 원본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상대 문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갖다 이해하며 뭐 굳이 그걸 갖다 문제로 풀고 이런 것보다는 용어나 또는 우리가 봤을 때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죠, 계량 의사결정에서 바로 수로 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떤 과정이 연결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원래의 어떤 원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상대, 대응되는 상대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가 상대 문제라는 말의 뜻을 갖다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원본 문제와 상대 문제가 있다.
그럼 원본 문제는 어떠냐? 그럼 예를 들어 뭐냐? 그럼 비타민을 갖다가 소비하는 비타민의 뭐가 되느냐? 소비자를 갖다 우리가 생각하자 이거죠. 비타민을 사용해야 될 소비자 입장에서 비타민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내용의 문제가 우리가 반대가 된다. 이런 뭐가 되죠? 상대 문제로 우리가 봐야 될 이야기는 어떠죠? 상대 문제로 우리가 본다면 바로 제약회사를 갖다 생각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제약회사는 뭐가 됩니까? 수익성을 갖다 창출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수익성을 갖다 창출한 점에 목적을 둔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작은 가격으로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가격으로 자기 몸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섭취를 갖다 해야 되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최소 비용으로 그렇죠. 최소 비용으로 뭐가 되냐? 최대 효과를 갖다 얻는 거. 비용은 낮게 하고 효과를 갖다 최대로 가는 최대 효과. 이 최대 효과를 갖다 생각한다. 그럼 이건 뭐냐? 두 가지 문제에서 비타민을 취급하는 약에서 비타민 약에서 소비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한다. 반면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제약회사에서는 뭐가 되죠? 수익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둘 거다 하는 두 가지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죠? 서로의 이 원래 문제를 갖다 원본 문제라 그러면 밑에 문제는 뭐가 되냐? 상대 문제라고 불러줄 수 있다. 그래서 원본 문제, 상대 문제는 말이 뭐냐? 한 거 어떤 사건을 두었을 때 바로 양면을 갖다 가질 때 예를 들어 제약회사와 소비자라는 입장이면 소비자는 자기가 주어진 가격 조건에서 최소의 비용을 들여 최대의 효과를 얻겠다 하는 게 목적일 거고 제약회사의 경우는 수익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게 목적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책을 갖다 자세히 보면 이제 원본 문제는 박씨라는 사람의 식단 문제. 그다음 상대 문제로 볼 때는 제약회사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비타민 알약을 갖다가 가격을 설정하는 문제. 이익을 높여야 되니까. 이런 목적에서 우리가 두 상대적으로 만약에 이루어지는 문제를 바로 선형계획에서는 뭐라 그러죠? 원본 문제와 상대 문제라고 불러준다 하는 정의는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물론 이걸 풀어야 된다, 뭐 내용해야 된다 알면 더 좋죠. 그러나 이런 얘기가 있다 하는 걸 알 때 나중에 혹시 시험에 계량 의사결정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문제가 우리 책을 보면 이제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있단 말이야. 하루 동안 먹어야 할 요구량의 섭취량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의해 되느냐 그러면 수식을 갖다 쓴 것이 쭉 나오죠. 돈과 그 다음에 비타민에 관련된 식품 A, 식품 B, 식품 3, 식품 4, 식품 5, 식품 6까지 나와서 궁극은 비타민 A, B를 어떻게 충족하느냐 하는 수식이 쭉 나와서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책으로 본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 수식을 써놓은 건 뭐가 되느냐 35X1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되느냐 그럼 두 쪽에 30X2 그 다음에 쭉 나가가 뭐가 되느냐 그럼 마지막에 가서 22X6 이렇게 뭐가 되느냐 바로 여기서 자기가 구입하는 X를 구입한다고 볼 때 X를 갖다 왜 되느냐 그럼 바로 구입 비용으로 우리가 쏘자 이럴 때 어떻게 최소 비용이 되지? 그럼 여기는 미니멈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봐야 되죠. 왜? 비용을 최소화시켜줘야 되니까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원본 문제 뭐가 되느냐 무형이다. 뭐 여러분이 우리 책을 갖다 보면 원본 모형의 무형을 직접 만들겠다 이런 것보다는 바로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식품 가격과 소요량을 갖다 우리가 쭉 적었을 때 식품 가격이 A는 35, E는 3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35, 30은 바로 식품의 가격을 적어서 마지막에 바로 여러분 식품 6은 22란 말이야. 그걸 갖다 우리가 수식을 갖다 놓아라. 그럼 이 수식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뭐가 되느냐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식품의 가격이 나와 있고 식품의 가격 속에 이제 쭉 맞추는 식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다 우리가 원본 문제라고 얘기하고 원본 문제는 원로 소비자가 주어진 내용 속에서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요거라면 그 상대가 되는 제약회사는 뭐가 되죠? 제약회사는 물건을 갖다 팔아가 이익을 갖다 구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오느냐 식단의 문제와 비타민 알약을 갖다가 형성하는 상대 바로 문제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식단 문제는 뭐가 되죠? 바로 목적 함수가 170 우리가 봤을 때 1790가 되고 그 다음 뭐가 되느냐 의사결정의 식품은 바로 1은 0, 2는 0, 3은 0, 4는 0, 5는 5, 그 다음 2 이렇게 비타민을 써서 써주는 게 좋다.
이게 의사결정 변수예요. 그럼 그 제약 조건은 뭐가 되느냐? 그럼 비타민에 대한 잠재 가격을 얘기하는 3과 8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사결정 변수와 제약 조건의 변수는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왜 되느냐? 그러면 저 상대 문제로 볼 때는 바로 여기서 의사결정 문제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약 조건을 갖다 둔다면 상대 문제 쪽에서는 뭐가 되죠? 바로 이쪽에 있는 제1의 소비자 입장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제약 조건이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 목적 함수가 되고 의사결정 변수가 되고요. 의사결정 변수 바뀐다 이거죠. 변수가 바뀐다 이거죠. 어디에서? 상대 문제에서는. 원본 문제가 여기 있다면 상대 문제에서는 어떠냐? 제약 조건은 바로 의사결정 변수로 가게 돼. 반면에 뭐가 되느냐? 그럼 의사결정 변수는 뭐가 되느냐? 여기는 제약 바로 조건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수식을 갖다 풀어나는 거 보면 뭐 다 풀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눈으로 보며 이걸 풀었을 때 서로 반대가 되구나.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식단 문제에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제약과 우선이 목적 함수가 되면은 바로 의사결정수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상대 쪽에서는 뭐가 되죠? 제약 조건이 되버려. 반면에 뭐가 되느냐? 제약 조건이 여기서는 뭐가 되죠? 의사결정의 변수가 되버리더라 하는 이야기를 알면 바로 여기서 어디 되죠? 우리가 봤을 때 원본과 상대 문제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박 씨의 식단 문제는 뭐가 되죠? 바로 봤을 때 원본 문제야.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비타민 R약의 가격 결정은 뭐가 되죠? 바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상대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원본 문제와 상대 문제의 관계를 갖다 우리가 상대 관계라고 얘기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의사결정수가 여기는 제약의 조건이 되고 여기는 제약 조건이 뭐가 되냐? 의사결정이 되는 원본과 상대 문제. 상대 문제와 원본 문제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무슨 말인가를 갖다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로 얘기를 갖다 드릴 수 있고 바로 이런 이야기를 갖다 원본 문제, 상대 문제라는 말을 쓴다.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바로 수송법이다. 그런 문제로 우리가 넘어가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여기에 또 내용이 나와 있네요. 저는 없는 줄 알고 넘어갔는데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원본 문제와 상대 문제를 갖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얘기하는데 바로 비타민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상 의사결정의 변수가 딱 정해지죠. 여기 딱 나옵니다. 바로 제한 조건을 갖다 얘기하는 변수가 딱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되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볼 때는 반대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목적 함수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내용을 갖다 우리가 분석해 본다 그러면 서로가 반대적 영향이더라. 그래서 여기 38이 여기 가는 거죠. 38이 여기 의사결정수가 돼. 여기는 제약 조건이 돼. 반면에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요 수가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여기는 의사결정수라면 이런 제한 조건에 속하는 반대적 개념으로 우리가 잡아주면 된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만 하면 될 수 있고 뭐 이런 문제를 갖다 풀어라 이런 것까지는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다음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수송법이라는 말로 넘어가자 이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송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갖다 우리가 수송이라고 하느냐? 물건을 실어 나르는 걸 갖다 우리는 수송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러 가지 여기도 역시 뭐가 됩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왜? 수송비라는 이야기밖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송법이라는 말은 최소의 비용으로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핵심은 뭐냐? 공급지로부터 수요지까지 최소의 비용으로 어떻게 물건을 우리가 이전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수송법의 의미로 돌아. 이 수송법은 궁극은 최소 비용.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럼 최소 비용을 가지고서 물건을 갖다 해야 되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공급지에서 수요지까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공급지로부터 수요지까지. 어떻게 우리가 봤을 때 물건을 최소 비용으로 나눌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수송법을 나타내는 주요한 이슈가 된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갖다 여기 쭉 선생님이 우리 책을 갖다 보면 나와 있지만 바로 산업용 가스 네트워크의 응용을 갖다 쭉 적어놨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이 뭐 생각 안 해도 좋고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 잘 아는 뭐냐? 프론티어의 뭐가 되느냐? 그럼 에어라인 항공회사입니다. 프론티어 항공회사에서 바로 승객이나 요금이나 항로 배정이나 항공 배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 하나의 수송법에 대한 이야기였다 하는 사례, 우리 책에서 두 가지를 갖다 들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면 되죠. 그래서 프론티어 에어라인에서 어떻게 했죠?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산업용 가스 네트를 어떻게 잡죠 하는 이야기가 뭐 우리가 봤을 때 사례로 봤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사례를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고, 다음 문제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예제다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생산과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생산과 배분을 어떻게 하죠 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예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공급은 뭐냐? 수송법은 최소의 비용으로 공급지로부터 수요지까지 물건을 어떻게 배달하느냐 하는 얘기가 되고, 이제 사례를 갖다 우리가 드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조립 공장과 공급지와 수요지를 나타내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컴퓨터의 CPU 칩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걸 갖다 식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더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앞쪽에는 항공회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원료를 공급하는 공급회사, 이런 경우가 그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고, 예제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CPU의 칩과 이걸 갖다 캐나다, 타이완, 멕시코에서 마드보드를 갖다 조립한다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우리가 예를 들냐, 미국과 영국과 독일에서 수요를 한다, 이렇게 변수가 나와 있습니다. 변수까지 우리가 생각은 하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 속에서 변수의 이야기가 뭐가 되냐면 모형을 갖다 우리가 잡아줘야 되고, 모형 잡은 걸 가지고 북스코너법과 최소비용법과 독일의 뭐가 되냐, 기회이용이라는 세 가지 내용을 갖다가 한 번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주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갖다가 예를 들면 책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지만, 만약에 북스코너법으로 풀 때 의해되고, 그 다음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최소 비용으로 갈 때 의해되고, 그 다음에 독일의 기회 비용은 어떤가 하는 세 가지를 차근차근 의해되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 여백을 갖다 세 개를 다 비유하기 위하여 여기다 조그만하게 우리가 그림을 갖다 그리면서 바로 풀어가는 과정. 이건 바로 굉장히 요즘 와서 시험에서 이랬냐고 하면 두각을 나타내는 거, 수송법에서 어떻게 비용을 갖다 줄여주느냐 하는 기법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물류의 시험이라든가 경영학 이외에도 경영으로부터 파생된 물류나 유통 이런 데도 이런 문제를 갖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관리 쪽이나 또는 우리 경영 일부분에도 많이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문제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봐두는 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작은 이제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죠. 맨 먼저 나와 있는 이야기가 뭐가 되냐, 수요지 1, 수요지 2, 수요지 3 하고 나와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A 생산지, 이렇게 B, C 이렇게 세 군데가 예된다면 나와 있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여기 얼마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바로 공급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수요량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공급량이 어디에 되느냐, 여기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공급량을 봤을 때 여기가 어디에 되느냐, 120이다. 여기가 얼마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80이다. 여기 얼마냐 그러면 여기도 80이다. 토탈 얼마냐 그럼 2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280이 되겠네요. 280이 뭐가 되냐 그럼 전체 숫자의 합이다. 그 다음에 공급을 갖다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공급이 되고, 수요지를 우리가 보자 이거죠. 수요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가 150이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70이다, 여기가 60이다, 여기도 세 군데를 합하니까 280이다. 150에서 170을 더하고 60을 더하니까 280이 뭐가 되느냐, 수요 공급의 공통점인 280을 갖다 형성한다. 이쪽과 이쪽을 더했을 때 다 280이다 하는 이야기를 충족시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수송하는데 비용을 갖다 우리가 여기에 나타내 놨어요. 바로 여기 얼마냐, 우리가 봤을 때 8원이다. 여기 얼마냐, 5원이다. 이렇게 나왔죠. 다음에 여기 얼마냐, 6원이다.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8원, 5원, 6원이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면 여기가 15원이다 그런 얘기가 되고, 여기가 10원이다 그런 내용이 되고, 여기가 12원이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원이다, 여기가 9원이다, 그 다음에 여기 얼마냐 그러면 10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용, 수송에 따른 비용을 갖다 주어졌다. 이거는 어떠냐, 우리가 봤을 때 바로 다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맨 먼저 북스코너법, 북스코너법이란 말은 어떤 거냐 하는 얘기가 되는데, 바로 우리가 도표로 볼 때 북쪽과 서쪽,
북쪽과 서쪽. 우리가 남북이란 말이 되고 여기가 동서가 된다면 바로 북쪽부터 잡아가지고 위쪽부터 잡아가 밑으로 내려온다. 위쪽부터 잡고 밑으로 내려온다. 위쪽을 잡고 밑으로 내려온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게 수송비가 8원, 5원, 6원 이거는 관여하지 말고 맨 먼저 여기부터 시작하자. 가장 북쪽.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대량은 얼마냐? 공급이 120, 수요가 150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디 되죠? 이 첫째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를 바로 120, 150의 공통 영역은 120이다. 120이 된다. 그럼 120이 되면 여기는 다 끝났어. 120 채워줬고 여기는 밑에 30이 들어간대. 그 다음 아래로 내려오라. 내려와 여기 얼마냐? 30을 잡아라. 그럼 150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우리가 무조건 여기서 북쪽으로부터 여기 잡고 밑으로 내려와 150 만들어라. 그럼 이게 80이 되려면 그 다음 나는 얼마냐? 역시 50을 여기에 잡아주면 바로 80이 될 거다. 우리가 봤을 때 80이고 70이니까 그럼 여기는 우리가 봤을 때 또 가득 채워지지 않은 부위가 여기 70이니까 50이니까 20을 넣어라. 20을 넣으면 70이 되겠죠? 70이 된단 말이야. 그럼 자 이제 여기는 얼마냐? 60이 돼야 되는데 60을 넣으면 20에서 60 따위 80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북쪽으로부터 120 여기서부터 최대량을 갖다 채워주고 그 다음에 또 120 밑에 여기 150이 되기 위하여 아래로 내려와 이유 없이 150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 얼마? 50을 넣어줘야 80이 될 거다 이거죠. 그럼 여기 70이 되려면 50이니까 20을 넣어줘라 이거지. 그럼 여기 80이 되려면 여기 얼마? 60이고 60을 충족한다. 이와 같이 북쪽으로부터 서쪽 맨 북쪽을 잡고 그 다음에 서쪽 북쪽을 잡고 서쪽 북쪽을 잡고 서쪽 이유 없이 이렇게 나가는 형을 우리는 북서코너법이다. 이유가 없어요. 북쪽에서부터 채우고 가득 채우고 그 다음 서쪽 북쪽 서쪽 북쪽 서쪽 이런 식으로 이동하며 채워주는 걸 갖다 북서코너법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최소한 북서코너법이란 이야기 북쪽부터 채워나간다. 여기에 가장 들어갈 수 있는 거 120, 150, 120이 최대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다 채워졌지만 밑에 내려오면 뭐가 되죠? 150이 되기 위하여 30을 채워라. 150 다 됐어. 그럼 옆에 80을 만들어라. 50을 넣어야 된다. 50 넣으니까 50인데 여기 70이 돼야 되니까 20을 넣어라. 그럼 여기는 60이니까 60을 넣으면 마지막에 가서 북쪽 서쪽 북쪽 서쪽에서 바로 북서코너법이 완성될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느냐? 북서코너법의 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답을 잡아주고 이런 거 정도만 알면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를 다룰 때 또 경영활동하는데 또 여러 왜 되느냐 그러면 영역에서 이 문제가 북서코너법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최소 비용이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소 비용법, 최소 비용법이다. 그럼 이 최소 비용법은 뭐가 되냐? 우리가 도표부터 먼저 살펴보자 이거죠. 도표는 조금 전과 똑같은 조건을 주어졌다. 그럼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여기도 있죠. 1, 2, 3을 갖다 놓고 여기는 공급량이 나오죠. 똑같은 조건입니다. 여기는 어디 되느냐? 수요량이 나옵니다. 수요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어디 되느냐? 여기가 역시 8원, 5원, 6원 요거는 똑같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120이다 하는 이야기는 주어진 조건이고 바로 A, 그 다음 B, C 그 다음에 여기는 1, 2, 3이라는 조건은 어떠냐? 똑같다라고 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얼마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15가 되고 여기가 10이 되고 여기가 얼마냐? 12가 되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 그럼 3이 되고 여기가 9가 되고 비용을 나타냅니다. 10원의 비용이 든다. 여기가 80이고 여기가 얼마냐? 80이어서 전체를 합하면 여기도 280이 되고 요 밑에도 150에다가 그 다음 70에다가 60을 더하니까 바로 280이 되더라. 좌우가 다 280이다. 그럼 뭐 지워진 조건은 똑같다 이거죠. 이럴 때 예를 들어 최소 비용으로 처리하라. 최소 비용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해결하라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최소 비용일 때 어떻게 취급하며 나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소 비용을 갖다 우리가 따져주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럼 일단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 여기서 가장 작게 들어오는 좌측 속에서 첫 번째 스타트는 3원, 15원, 8원이라면 어느 게 가장 작죠? 여기부터 채우자 이거지. 여기 3원짜리. 3원의 비용이 드는 쪽이 가장 문제. 그러면 3원 쪽에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양이 얼마냐? 이제 3원 쪽에서 넣을 수 있는 최대량은 여기가 150, 여기가 80이니까 최대가 80을 넣어라. 그죠? 우리가 제약 조건에서 공급량 80, 수요량 150이라면
80을 넣으면 여기는 충족되고 여기는 70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그러면 3원 다음에 비용. 15원과 8원 중에 어느 쪽이 3원 다음에 비용이겠어요? 작은 쪽. 8원 쪽으로 이동하라. 그럼 8원 쪽으로 이동하면 여기가 80이니까 여기가 150이 된다니까 70이 돼야지. 70을 넣으면 이쪽 150은 충족되고 15원과 8원 중에 비용이 낮은 쪽, 최소 비용이 드는 쪽.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가 120이니까 그 다음에는 8원 다음에 5원, 6원이야. 그럼 아무래도 5원 쪽이 예를 들면 4죠. 6원보다는. 그러면 여기가 50이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얼마죠? 50을 채워라. 50을 채워라. 그러면 이쪽 난을 갖다 우리가 보면 여기는 120이 됐어. 이쪽 난을 갖다 우리가 보면 이쪽은 어디 되죠? 70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를 넣으려고 10원과 9원은 9원이 더 산데 여기는 이미 채워졌어. 가도 80이 채워졌어. 그럼 울며 겨자 미끄러 70을 갖다 여기 20을 어디 여야 되죠? 여기 여야 50과 20을 더해 70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20 들어갔으니까 자연지 여기도 우리가 다른 변수를 취할 수 없이 바로 옆쪽에 60을 놓아라. 60을 놓아라. 그러면 80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은 이렇게 우리가 처리하는 걸 갖다 최소 비용법이라 불러준다.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비용이 가장 작게 들어가는 쪽을 선택해가며 가는 걸 갖다 최소 비용법이라 불러준다 하는 말을 쓰고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되는가? 첫째 주어진 조건에 바로 이 80과 150을 채울 수 있는 첫 번째라는 최고 작은 비용이 3원이다. 80이지. 80을 채워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는 다 채워졌어. 그런데 150이 되기 위해서는 양쪽 두 군데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기가 15원, 여기가 8원이니까 작은 쪽을 채워라. 비용이 작은 쪽이 최소 비용이다 이거죠. 바로 80에서 150이 되기 위하여 70을 여기 갖다 놓아라. 이해하시겠죠? 70을 갖다 놓아라. 그럼 150 된다. 근데 여기가 공급량이 120이니까 70 다음에 여기 5원, 6원이면 작은 쪽 5원에다가 50원을 채워라. 50원을 채워라. 50개를 채워라. 그럼 120이 됐어. 그러면 이제 자연지 밑에죠. 이 밑에 9고 10이니까 여기 오면 이미 80이니까 가득 채워져서 안 돼. 그래 자연지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왜 되느냐? 70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 20을 놓아라. 20을 놓아라. 2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왜 되느냐? 그럼 자연지 80이니까 여기가 얼마냐? 선택의 여지 없이 60을 놓아라. 그럼 여기도 60이 되고 80이 됐어. 이와 같이 우리가 배정하는 걸 갖다 뭐라 그러죠? 바로 최소 비용법. 비용이 낮은 것부터 충족시켜 가며 비용이 낮은 거, 낮은 쪽으로 충족시켜 간다 하는 이야기가 최소 비용법에 속하는 두 번째 이야기의 문제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해야 되죠. 한 번 듣고 한 번 생각해 놓은 거와 한 번도 손대지 않다가 만약에 경영의 발단적 문제, 예외 문제, 그리고 광범위한 문제를 다 풀 수 있게끔 우리는 영역적으로 정리해 가는 게 좋다. 우리가 어떤 뭐 법률이나 아니면 어떤 제한된 어떤 내용 같은 건 딱 시험 나올 것만 하지만 경영은 광범위합니다. 요즘은 시험 문제가 딱 제한된 게 없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풀어봐야 되고 교수들이 당대한 양 속에서 내기 때문에 이런 양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시험은 진화하는데 자기는 항상 왜 되느냐? 뭐 나올 거 찍어달라. 어떻게 찍습니까? 경영 같은 거 나올 거 찍을 수가 없습니다. 양의 방대한 양입니다. 경제나 경제 이런 부위에 인문학 쪽은 찍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학이나 이런 경우는 딱딱딱딱 그 문 속에 나가면 되죠. 그러나 이런 점도 감안하며 공부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공부해야 여러분이 유리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되죠. 이런 경험을 가지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한번 내가 풀어봤으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자신감 가지면 어떤 문제라도 대응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자 그럼 이제 최소 비용을 취하는 거, 예를 들어 8원, 15원, 3원일 때는 3원부터 출발한데 그게 충족할 수 있는 양 80이고 여기가 150이지만 최소 80. 그러면 3원, 15원, 8원 15원과 8원이니까 8원 쪽으로 가야지 나머지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뭐냐? 여기가 120, 여기가 150인데 80이 채워졌으니까 70이 들어가야지. 그럼 이게 70이 채워졌다면 5원과 6원 쪽에서는 5원이 작으니까 5원 쪽을 채우니까 50이 되니까 120이 되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50개가 되니까 70개 속에 20개를 여기서 선택의 여지 없이 여기가 있죠. 왜 여기 못 가는 게? 이미 다 채워졌으니까. 80이 다 채워졌으니까. 여기 20을 놓아라. 그러면 자연지 옆쪽에 20인데 60이 와야 80이니까 60이 되고 여기도 60을 충족시켜 주더라. 바로 최소 비용법에 바로 수송할 수 있는 내용의 두 번째인 최소 비용법도 비용이 작은 쪽부터
작은 쪽. 만약 두 개가 있을 땐 비용이 작은 쪽에 채우며 조건을 충족해 간다 하는 얘기가 바로 최소 비용법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이 주어진 문제를 똑같이 놓고, 만약에 이거는 이제 제가 잠깐 약간 우리가 넣었던 문제, 아까 북스코너법의 이야기를 살짝 비우고 여기다가 우리가 뭐로 바꾸느냐, 이 그림 그릴 거 넣고 북스코너법에서 이 문제를 그대로 바꿔가지고 바로 보겔의 기회비용을 갖다 우리가 쓰자 이거죠. 보겔이라는 학자가 기회비용이라는 얘기를 갖다 씁니다. 기회비용법을 갖다 가지고 얘기할 때 얘기되죠. 아까 최소비용법과 비슷한데 기회비용은 차이를 나타냅니다. 기회비용이란 말은 선택과 선택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갖다 우리가 대비하며 나가는 걸 갖다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가만히 볼까요? 맨 먼저 주어진 조건 속에서 8원, 15원, 3원이라면 자연지 150개를 충족해야 되고 150개 충족 속에서 이제 조건이 되지만 가장 작은 쪽은 역시 3원이다. 이건 최소 비용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량은 얼마냐? 80, 150이니까 일단 여기는 80이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양이다. 그래 충족되고 70이 남았단 말이야. 근데 70이 남았는데 3원에서 15원과의 차이, 이 차이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3원과 15원의 차이는 12원. 3원과 8원의 차이는 얼마냐? 5원이란 말이야. 작은 쪽. 최소 비용이나 여기서는 어떻죠? 차인지 최소 비용은 3원, 바로 액면만 따지지만 여기는 3원과 15원의 차이 12원. 3원과 8원의 차이 5원. 작은 쪽. 최소 비용으로 따지나 여기서는 예대적 보겔의 기회비용으로 따지나 궁극은 여기서는 같지. 왜? 차이가 12, 15니까 이쪽을 작은 쪽을 취하라. 그럼 여기 들어가면 얼마냐? 여기 120, 150이니까 여기야 우리가 막 80이 있으니까 70을 채우면 된다. 여기서 이제 달라집니다. 8원과 5원의 차이는 얼마? 3원 차이지, 기회비용이. 8원과 6원의 차이는 얼마죠? 2원이지. 아까는 최소 비용이면 여기에 들어갔죠, 5원이니까. 근데 여기는 어디 되죠? 기회비용이 여기는 3원이고 여기 기회비용이 2원이니까 기회비용이 작은 쪽. 기회비용이 작은 쪽을 갖다가 들어가라. 기회비용이 작은 쪽을 갖다 취하는 게 현명하다. 그리고 여기가 있다. 아까 우리 여기서는 어디 됐죠? 5원에 갔는데 여기는 6원에 가. 이게 뭐냐? 최소비용법과 보겔의 기회비용법과의 차이점이다. 아까는 무조건 낮은 쪽을 취했다면 여기는 어디 되죠? 바로 차이. 8원과 5원의 차이 3원, 8원과 6원의 차이 2원, 작은 쪽. 여기 얼마냐? 50 가라. 판도가 달라졌죠. 여기인데 여기 갔단 말이에요. 이유가 왜? 8원과 5원의 차이는 3원, 8원과 6원의 차이는 2원이니까 비용이 작은 쪽으로 가라. 차이가 적은 쪽으로 가라. 요겁니다. 자, 50 갔어. 그럼 6원과 12원의 차이 6원, 6원과 10원의 차이는 얼마냐? 4원이란 말이야. 그럼 4원이니까 여기 올라가는데 여기는 이미 80이 채워졌어. 채워졌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여기 가는데 여기가 얼마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떻죠? 자, 요 50원이 여기 가고 50원이 여기 가야 되겠죠. 일단 50원이 여기 간다 그런 말이 되고, 그 다음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50원이 이제 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자,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로 보면 이제 여기가 얼마 와야 되느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6원에서 이제 50원까지 왔죠. 50원까지 왔다. 50원까지 왔다. 그래서 50원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우리가 쭉 본다면은 맨 먼저 여기가 70이 됐습니다. 그럼 70이 됐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 50이 됐다 이거죠. 50이 됐다. 세 번째로 50이 결정됐다. 뭐 50이면 얼마만큼 여기 여분이 있느냐? 10만큼 여분이 있다는 얘기가 되죠. 10만큼 여분이 있는데 6과 12는 어디 됩니까? 우리가 봤을 때 6원, 6과 10은 4원이면 여기 와야 되는데 80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갈 수밖에 없어. 그럼 얼마? 10을 놓아라. 여기 10이 온다 그러는 걸 아느냐? 왜? 이쪽에 오면 80을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봐서 보겔의 비용으로 따진다면은 실제로 본다 그러면 4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6원 차이가 나지만 이쪽으로 와가 10원을 잡아줘라. 10원을 잡아줘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10원을 잡다 보면 어디 되죠? 여기는 가득 찼어. 여기 이제 70원이 있죠.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로 가는 수밖에 없어. 여기로 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바로 80. 기회비용이 작은 여기 70. 여기까지는 최소 비용과 다를 바 없어. 근데 요래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요렇게 되는 게 기회비용 때문에 여기 50 간다고. 50 간다고 여기 바로 60이 되기 위하여 아래. 이미 여기는 채워졌으니까 15 와라. 그럼 자연지 이쪽 가서 해야 되죠?
여기서 70이 잡혀져서 완료가 되는 이런 내용을 갖다 우리는 보겔의 기회비용법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쓰더라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이점의 내용은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냐, 북스코너법이란 말의 뜻이 뭐죠? 그렇죠. 북쪽부터 서쪽, 위쪽을 넣고 아래로 내려가고 이쪽을 넣고 아래로 내려오고 이런 식의 북스코너법이었어요. 최소 비용은 비용이 나와 있는 것 중에 작은 쪽을 선택해가는 걸 갖다 최소비용법이라 불러주고, 그 다음에 보겔의 기회비용법은 차이.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 3원과 9원의 차이, 3원이 딱 결정이 됐어. 그러면 3원과 15원의 차이는 12원, 3원과 8원의 차이는 5원. 그럴 때는 작은 쪽을 취하라. 보겔의 기회비용을 갖다가 이용하면 비용의 기회비용이 작은 쪽을 갖다 취해가며 간다. 이거 같다 이거지. 그럼 8원과 5원의 기회비용은 3원, 8원과 6원의 기회비용은 2원 쪽으로 가라. 최소 비용 같으면 여기 간대. 보겔의 기회비용은 여기 간단 말이야. 이유가 왜? 바로 기회비용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까지가 되면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뭐가 되냐, 수송법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수송법 많이 나옵니다. 이 수송법의 문제는 요즘은 거의 태반이 하나의 좋은 물건을 수송할 때 어떤 법을 쓰죠? 이제 북서코너법, 북쪽 서쪽 무조건 되고 북쪽부터 시작해서 서쪽 북쪽 서쪽 북쪽 서쪽 하는 거. 최소 비용은 비용이 낮은 쪽만 취하는 거. 보겔의 기회비용은 기회비용이 작은 쪽, 기회비용이 작은 쪽을 선택한다. 요 세 가지 이야기가 푸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됐냐 그러면 계량 의사결정에서 자주 등단하기 때문에 한 번쯤 터치한 사람이 이런 유사 문제가 나오면 아주 자신감을 가져버립니다. 한 번도 보지 않다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거리감을 가지게 되죠. 자, 그 정도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기계를 어떻게 할당하느냐,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고, 이런 문제는 NCS를 갖다 공부하는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 신경량 문제이기 때문에 경영학 속에서는 필히 한 번 정도 체크할 필요가 있는 부위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한 번 정도 이렇게 부담 없이 쭉 공부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고, 정말 주요 시험을 갖다 보실 분들은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고, 그럼 이제 해당되지 않을 때는 시간이 있으면 쭉 봐두고 따라가도 나중에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경영의 뒷부위다. 이 뒷부위는 바로 비중치를 줘서 정말 중요한 시험을 봐야 된다 이럴 때는 앞부분을 많이 봐야 되겠죠. 그러나 신경량 문제가 많이 나오는 입자이다 그럴 때는 뒤쪽도 신경을 쓰며 바로 한 큐에 다 잡는 공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할당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